상상해봐. 뉴욕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꽉 채우는 그 거대한 마천루들 있잖아. 막 번쩍이는 유리창에 엄청난 자본이 오가는 그런 곳? 맞아. 누군가한테는 그게 절대적인 성공이나 권력의 상징일 텐데, 근데 만약에 그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물려받을 첫째 아들이 말이야, 어. 정작 자기 부모님 집 꼭대기에 있는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다락방에서 혼자 고립되어 간다면 어떨 것 같아? 와, 그거 진짜 너무 모순적인 이미지다. 그치.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깊고 철저한 고독 속으로 추락하게 됐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톱니바퀴들을 좀 해체해 보려고 해. 그 물리적인 풍요로움이 절대 심리적인 안전망을 보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지. 오히려 거대한 부와 권력이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할 때 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니까. 맞아.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당신한테 미리 꼭 안내해야 할 게 있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그냥 어느 부자 가문의 흔한 스캔들이 아니거든. 가족 간에 벌어지는 정서적 학대,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엄청 치명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이 꽤 구체적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주제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거나 심리적으로 좀 버겁다 싶으면 언제면 듣는 걸 잠시 멈춰도 좋아. 플래시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꼭 명심해줘. 그럼 우리 자료 출처부터 짚고 넘어갈까? 오늘 주된 자료는 임상심리학자인 메아리 엘 트럼프가 쓴 책,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생애 기록이야. 날짜를 잠깐 확인하면 메아리 트럼프는 1965년 5월 3일생이고 오늘 비극의 중심에 있는 프레드 주니어는 1938년 10월 14일생이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미션은 이 특정 가족의 극단적인 관계가 어떻게 개인의 멘탈 헬스를 무너뜨리는지, 또 그게 세대를 넘어 어떻게 유전되는지 심리학적으로 해부하는 거야. 맞아. 오직 그 심리적 역학에만 집중할 거야. 워낙 유명한 이름이 나오니까 오해할까 봐 확실히 해두는데 우리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거 절대 아니야. 제공된 자료에 나온 심리적 분석만 객관적으로 전달할 거니까. 자, 이것부터 풀어보자. 이 모든 이야기의 꼭대기에는 제국을 세운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가 있잖아. 자기가 만든 부동산 제국을 이끌 후계자로 장남인 프레드 주니어를 점찍었단 말이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아빠가 아들한테 원했던 조건이 무슨 경영 스킬이나 똑똑함이 아니었다는 거야. 끊임없이 막 무적의 사나이, 그러니까 킬러가 되라고 강요했대. 킬러. 참 무서운 단어지. 그러니까 사업에 물려줄 거면 비즈니스를 가르쳐야지 왜 하필 킬러라는 극단적인 정체 수용을 요구한 걸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프레드 시니어의 심리부터 들여다봐야 해. 메아리 트럼프가 책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고기능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했거든. 소시오패스.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나눠. 남을 짓밟고 통제하는 강자, 아니면 통제당하는 패배자. 와, 중간이 없네. 전혀 없지. 그들한테 인간관계는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거래일 뿐이야. 그러니까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건 단순히 회사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무자비하게 굴복시키는 포식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지. 그럼 가족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같은 복제품이 되길 원했다는 거잖아. 근데 프레드 주니어는 성격이 전혀 안 그랬다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성격 차이에서 오는 엄청난 충돌이야. 기록을 보면 프레드 주니어는 되게 다정하고 사람 좋아하고 성격도 유연했대. 완전 반대네. 아빠가 원하던 그 킬러랑 거리가 멀잖아. 맞아. 근데 공감이 쏙 빠진 이 통제적인 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고유한 개성이나 성향의 차이를 그냥 다름으로 인정해주질 않아. 그럼 뭐라고 생각해? 그냥 나약함인 거야.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지. 아빠는 아들의 그런 착한 본질을 하나하나 다 부정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했어. 와, 진짜 숨 막힌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약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세포를 바이러스로 착각해서 막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같아. 비유가 딱 맞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자식을 소멸시키려고 한 거니까. 근데 프레드 주니어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잖아. 기록 보니까 대학 때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반항했던데. 리아이 대학 다닐 때 일화가 아주 상징적이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굳이 유대인 학생 동아리인 시그마 알파 뮤에 들어갔어. 유대인도 아닌데.
그거 그냥 친구 사귀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짚었어. 아빠가 반유대주의적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생존을 위한 고도의 방어 기제이자 수동적 공격이었던 거야. 아, 대놓고 싸우면 자기가 박살날 테니까. 그렇지. 지배적이고 폭풍력적인 아빠랑 전면 대결은 피하면서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집단에 쏙 들어가 버린 거지. 심리적인 안전거리를 두면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날린 거야. 오, 꽤 똑똑한데? 1962년에 승무원이었던 린다 클랩이랑 결혼한 것도 그런 맥락이야? 아빠가 깔아놓은 그 차갑고 끔찍한 레일 위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따뜻한 피난처를 만들어 보려고 절박하게 시도한 걸로 보여.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엄청 발버둥 쳤구나. 근데 이런 소극적인 반항으로는 한계가 있었나 봐. 1966년에 드디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잖아. 트랜스월드 항공. 그러니까 TWA 파일럿 시험에 합격했지. 맞아. 60년대 조종사면 완전 엘리트 직업이고 멋진 성취잖아. 근데 가족들 반응은 진짜 어이없었지? 보통 집이면 파티를 열었겠지. 근데 아빠 프레드 시니어랑 동생 도널드는 그 꿈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무시했어. 하늘을 나는 버스 운전사라고 했다며. 운전수나 하는 일이라면서 막 깎아내렸지.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들이 번듯한 직업을 가졌으면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조롱을 해? 그게 바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병든 가족의 특징이야. 아들이 파일럿이 됐다는 건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아빠의 통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거든. 아, 자기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그렇지. 소시오패스 아빠한테 누군가 독립한다는 건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엄청난 모욕이야. 그러니까 그 독립성을 쓰레기 취급해야 했던 거야. 넌 버스 운전사일 뿐이야 라고 세뇌시켜서 다시 심리적으로 짓밟으려고 한 거지. 헐, 독립조차 허락 안 하려고 성취 자체를 부정하다니. 자기 진짜 꿈을 이뤘는데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면 멘탈이 어떻게 견뎌? 못 견디지. 심리학적으로 애착 대상한테 거부당하는 건 실존적인 위협이야. 평생 가짜 자아를 연기하다가 용기 내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잖아. 와, 진짜 인지부조화 엄청났겠다. 내가 원하는 나랑 생존을 위해 연기해야 하는 나 사이에서 충돌이 오면 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 그래서 프레드 주니어가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알코올에 기대기 시작한 거지. 사람들이 흔히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막 비난하잖아.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술을 마신다는 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런 극심한 트라우마 환경에서의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자가치료 메커니즘으로 봐. 자가치료? 자신을 파괴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겪는 그 끔찍한 고통을 마취시키려는 엄청나게 절박한 생존 본능인 거야. 술 기운이 없으면 가족들이 퍼붓는 조롱과 자기 혐오를 단 1분도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 너무 슬프다 진짜. 결국 그 늪에서 못 빠져나와서 파일럿 자리도 잃었잖아. 1970년에는 이혼까지 하고 집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지. 근데 여기서 제일 비극적인 게 뭔지 알아?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자기를 짓밟았던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야. 그것도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다락방으로. 맞아. 그 다락방이 정말 상징적이야. 몸은 부모 집 지붕 아래에 있지만 이 가족 안에서 그의 존재감은 완벽하게 숫자 0이라는 걸 보여주잖아. 치료도 못 받은 그 깊은 상처랑 알코올 중독이 결국 몸까지 망가뜨렸지. 1981년 9월 26일 자메이카 병원에서 홀로 숨을 거두잖아. 겨우 42살에. 너무 이른 나이지. 그때 이 책 쓴 딸 메아리가 16살이었대. 아빠 장례식에서 다친 관을 보며 인사해야 했다는데 그 어린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지.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형의 죽음이 동생 도널드한테도 되게 기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도널드가 평생 술당대 입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금주자라며. 겉으로는 형이 술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 안 마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심층적으로 보면 생존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만든 트라우마 반응일 확률이 높아. 아, 나도 형처럼 통제력을 잃으면 저렇게 파괴되고 버려질 거다. 이런 공포? 그렇지. 건강한 절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두려움인 거야. 근데 도널드가 2019년 인터뷰에서 형한테 가업이르라고 압박한 거 후회한다고 했잖아. 형은 비행을 사랑했다고. 그럼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나 반성이 생긴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후회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그 개인의 후회가 병든 가족 시스템의 치유를 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아, 시스템은 그대로다. 형을 이해 못한 건 미안할 수 있지만 이 가족을 지배하는 강자 독식이나 통제라는 근본적인 심리 구조는 전혀 안 변했거든. 와, 그 시스템이 공감을 배웠을까? 안타깝게도 몇 년 뒤 소송 사건에서 그 민낯이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지. 1999년에 프레드 시니어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고 나서 유언장 공개됐을 때 말이지. 나도 그거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장남 몫이 손주들, 그러니까 메아리랑 프레드 3세한테 아예 배분조차 안 됐잖아. 평생 아들을 부정했던 아빠가 죽으면서 법정 문서로 그 아들의 존재를 가족 역사에서 한 번 더 완벽하게 지워버린 거야. 돈 문제를 떠나서 손주들 입장에선 엄청난 치욕이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치매일 때 다른 형제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서 유언장 조작했다고 소송을 건 거잖아. 유산 분쟁이었지.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야. 소송 기간 중에 프레드 3세한테 윌리엄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뇌성마비였단 말이야. 갓난아기가 뇌성마비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 평생 병원비도 엄청날 텐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겠지. 근데 도널드가 조카들이 유산소송 건 게 괘씸하다면서 이 뇌성마비 아기 윌리엄을 포함해서 프레드 주니어 자녀들한테 지원되던 가족 의료비를 하루아침에 싹 끊어버려. 잠깐만, 아무리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아픈 아기 생명줄을 무기로 쓰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해. 이 잔혹한 보복이야말로 메아리 트럼프가 폭로하고 싶었던 이 가족의 병리 현상을 완벽하게 증명하거든. 뇌성마비 조카 손자마저 통제의 수단으로. 앞서 말했잖아. 이 가족 시스템에서는 공감이나 연민이 그냥 나약함이라고. 진짜 강자와 패배자만 남는 세상. 정상적인 가족이면 당연히 보호하고 연민해야 할 대상이잖아. 근데 철저히 통제랑 권력으로만 돌아가는 곳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생존권이 아니라 언제든 타인을 처벌할 수 있는 무기에 불과한 거야. 와, 미쳤다 진짜. 아픈 아기를 볼모로 잡아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심리적 테러지. 그러니까 애초에 가족의 사랑 같은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돈인 그냥 목줄이었네. 2001년에 결국 합의로 끝나긴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잔인함은 남은 사람들한테 영원한 흉터가 됐겠다. 당연하지. 합의서 도장 찍는다고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진 않잖아. 이런 비정한 시스템이 대물림되면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과 깊이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려. 모든 관계를 불신하고 통제의 시선으로만 보겠네? 그게 유전병처럼 세습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무거운 기록은 그냥 어느 유명 가문의 가십이 아니야. 부모의 병적인 기대가 어떻게 자녀의 진짜 자아를 붕괴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잖아. 조건 없는 수용이 결여된 관계가 한 사람을 파괴하고 그 트라우마의 독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퍼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슬픈 심리학 사례지. 맞아. 킬러가 되라는 억압 속에서 날개를 잃고 다락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프레드 주니어. 그리고 뇌성마비 아기의 호흡기마저 권력투쟁 무기가 되어버린 비극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본 셈이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당신 삶은 어때? 혹시 가족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그 성공이라는 숨막히는 틀에 당신을 억지로 구겨놓고 있지는 않아? 내 진짜 날개는 꺾어버리고 기대감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맞아. 가짜 자아를 연기하는 게 습관이 된 건 아닌지,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 어떻게 널 통제하고 있는지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한테 질문해볼 시간인 것 같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 할게. 들어줘서 고마워.